아뇰로 도니의 초상은 그의 아내 막달레나 스트로치의 초상과 짝을 이루는 작품으로 움브리아를 연상케 하는 배경과 정밀한 묘사로 페루지노의 초상화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이러한 양식은 페루지노가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제자였다는 점에서도 이어지며 라파엘로가 젊은 나이에 이미 그 계보 속 깊은 수련과 고귀한 기품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피렌체에서 기를란다요와 보티첼리 이후 전해져온 건장한 남성상 전통도 이 작품에 반영되어 있다. 당시 라파엘로가 예술적으로 맞서야 했던 유일한 경쟁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였고 그가 목표로 삼았던 존재는 바로 모나리자였다. 라파엘로는 정신과 형상의 통일이라는 고전주의적 이상에 도달하고자 모나리자가 보여준 방향을 좇았으며 이 작품은 그런 의지를 드러낸다. 페루지노의 인물들이 무표정하고 자각 없는 존재였던 데 비해 이 초상 속 인물의 날카로운 눈빛은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긴장감을 담고 있다. 웹불 짐승과 귀부인은 앞서 언급된 막달레나 도니의 초상보다 훨씬 우아하게 모나리자의 아름다움을 반영하고 있어 오르트라니는 이 인물이 아뇰로 도니의 진짜 아내일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림의 크기와 규격이 일치하지 않아 그 주장은 부정되었다. 원래 이 작품은 종려나무 잎을 든 순교 성녀 카탈리나를 묘사한 것이었으나 1935년 복원 과정에서 상상의 동물인 유니콘이 등장하며 이미지가 바뀌었다. 작가에 대한 귀속도 다양했다. 한때는 페루지노, 리돌포 기를란다요, 안드레아 델 사르토 등의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현재는 대체로 라파엘로의 작품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16세기 초에는 유사한 여성상이 자주 등장했기 때문이다. 체칠리아 갈레라니, 지네브라, 이사벨라 데스테, 아름다운 페로니에 등은 모두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그 제자들의 여성상에서 비롯된 변형들이다. 이 작품 속 여성상은 그 중에서도 절제된 표현이 돋보이며 명암의 과도한 사용 없이 정제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드문 예시다. 벙어리 여인. 라파엘로는 피렌체의 냉정하고 절제된 미적 취향의 시련을 견뎌내며 결국 그 어떤 피렌체인보다도 세련된 귀족적 취미에 도달했다. 그의 목가적인 출발을 떠올려보면 그 흡수력의 강함은 놀라울 정도다. 그는 모나리자가 지닌 통일성과 고전 양식에서 필수적인 표현 절제와 불필요한 묘사에 대한 경멸까지 완전히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 표현된 무표정함은 정신적 태도를 상징한 것이 아니라 궁정사회의 냉담한 감정 표현 속에 스스로를 감싼 차가운 귀부인의 형상이다. 그럼에도 이 작품에서는 서술적인 성격이 완전히 제거되었고 페루지노에서 시작해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이어지는 양식의 변화가 성공적으로 완성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작품이 16세기 피렌체 초상화의 긍정적인 전통, 즉 대표적 인물인 브론지노의 초상화와 거의 직접 연결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세련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바르톨로메오 카스틸리오네의 초상은 라파엘로의 초상화 형식이 고전적 완성에 도달한 시점을 둘러싼 논의에서 중요한 작품이다. 포프 헤네시는 피렌체 초상화사 속에서 라파엘로의 본질을 콰트로첸토적인 정적 표현과 치밀한 성격 묘사로 보며 비비에나 추기경을 가장 뛰어난 예로 든다. 반면 프리드버그는 이 초상이 라파엘로가 초기부터 추구해온 이상형, 즉 모나리자를 남성적으로 번안한 것으로 보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영향 아래 있는 작품이라 해석한다. 루벤스와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모사한 것으로 보아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들의 모사본에서는 원작보다 아래가 길고 팔짱 낀 손이 드러나 있다. 인문주의자본에는 1516년의 편지에서 모델과 닮지 않았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오히려 작품 속에 담긴 새로운 시도, 즉 보르세나의 미사에서도 보이는 북이탈리아식 은빛 분위기가 처음으로 나타난 데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라파엘로와 그의 친구의 초상은 라파엘로 만년의 화풍과 심리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화면 속 무인의 포즈는 유작인 그리스도의 변용, 도판 32의 성 안드레아와 동일 인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이 초상화에 나타난 격렬한 표현과 분위기가 그의 만년 양식의 특징임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강한 명암 대비와 극단적인 단축법, 그리고 대각선이 아닌 비대칭 타원의 흐름을 따르는 구도를 통해 이전의 고전주의 원칙에서 과감히 벗어나며 독창적인 인상을 준다. 특히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인의 자세 비튼 상반신, 앞으로 뻗은 손,
빛이 머무는 위치 등은 뒤에 있는 라파엘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구도로 해석되며 이는 마니에리즘적인 연출로 볼 수 있다. 두 인물을 좌우로 배치한 초상화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처럼 사선 구성으로 표현된 경우는 드물다. 과로로 인해 생기를 잃어가던 라파엘로의 말년을 반영하듯 어두운 분위기 속에 떠오르는 자화상은 깊은 인상을 남긴다. 무덤으로 운반되는 그리스도는 라파엘로가 옴브리아 화파의 콰트로첸토 전통에 머물렀다면 그가 이미 능숙하게 구도한 피에타 대생의 경건하고 안정된 구성을 이처럼 미숙한 극적 장면으로 바꾸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의 도전과 실패가 동시에 드러나는 작품이다. 이 그림의 중요성과 한계는 바로 그 실험성에서 비롯된다. 프리드버그는 이 작품을 불완전하게 고전주의적이면서도 이미 후기 고전주의적이라 표현했으며 이는 라파엘로가 고전주의의 전통인 둥지기는 인체를 통한 감정 표현이라는 주제를 시도하면서 동시에 반고전주의의 문을 연 시점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처럼 고전주의와 감정의 통일을 이루지는 못했고 미숙한 단계에 머물렀다. 수많은 습작 소묘를 통해 보여지는 그의 노력은 완성작에서 지나치게 연마된 흔적으로 드러나며 결과적으로는 마치 아카데미 졸업작품처럼 경직되고 생기를 잃은 인상을 남긴다. 무덤으로 운반되는 그리스도 부분은 라파엘로의 피렌체 시대 수업의 최종작으로 평가되며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 이 작품은 아들을 살해당한 아타란타 바리오니의 의뢰로 제작되었으며 그림 중앙에는 죽은 이를 운반하는 젊은이와 함께 슬퍼하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의 초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다. 주요 인물들은 실제로 바리오니 가문의 핵심 인물들을 모델로 한 초상이었으며 라파엘로는 이 작품에서 콰트로첸토 시대의 전통인 역사화 속에 조상을 그려넣는 방식을 계승했다. 동시에 그는 초상화를 단순한 재현이 아닌 이상화된 형상으로 표현하려는 시도를 감행했다. 이러한 실험은 이후 바티칸 궁의 3개의 스탄차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질 라파엘로의 고전주의적 이상화 표현과 초상화 기법의 결합을 예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이 작품은 초상화와 역사화를 함께 통합하는 라파엘로의 예술적 전환기에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3명의 여신은 라파엘로가 우르비노에서 그린 우아하고 조화로운 여신들의 나체상으로 너무나도 완벽한 아름다움을 담고 있어 그가 성모상이나 종교화를 그린 것이 오히려 어울리지 않았고 신화적 세계가 그의 재능에 더 적합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 작품은 상반되는 정절과 아름다움을 결합하여 두 가지 덕을 동시에 품은 사랑의 삼위일체를 표현한 것으로 보티첼리식의 세련됨이나 고상함은 없지만 단순함과 정밀함, 절제와 간결함이라는 고전주의의 핵심 원칙을 충실히 구현하고 있다. 이 그림은 니콜로 다 트렌티노의 메달과 그 원형이 된 그레코로만 양식의 부조, 그리고 폼페이 벽화의 유사한 주제를 거의 그대로 참고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세공이나 도구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조화만으로 이룬 진정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미술사학자 케네스 클라크는 라파엘로가 로마 교회에 지나치게 헌신하지 않았다면 프락시텔레스 이후 가장 훌륭한 비너스의 조형 작가가 되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아담과 하와는 라파엘로가 율리우스 2세를 위해 제작한 서명의 방천장 구획 중 하나로 신학과 정의의 우이상 사이에 위치하며 아래에는 성체의 논의와 미덕의 우이상이 배치되어 있다. 이 프레스코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하게 된 원죄, 즉 인류의 시초인 아담과 하와의 죄를 주제로 선택한 작품이다. 이 그림은 라파엘로가 벌거벗은 인체의 미묘한 움직임만으로 중대한 의미와 서사를 전달하려 시도한 첫 경험이었으며 그는 이를 위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레다에서 하반신이 활처럼 굽은 포즈를 차용했다. 하지만 상반신에는 무리한 움직임이 추가되어 전체적인 자세는 불안정하고 조형적으로 완전한 성공을 이루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파엘로가 레오나르도를 직접 모방하지 않았을 때에는 오히려 자연스럽고 생명력 있는 나체 표현이 돋보인다. 케네스 클라크는 라파엘로가 마라타나나 맹스보다 훨씬 루벤스와 닮아 있다고 평가하며 그의 인체 표현에서 감각적이고 풍부한 면모를 높이 샀다. 갈라테아의 승리는 라파엘로가 바티칸 궁의 두 번째 방벽화를 그리던 시기에 아고스티노 키지의 별장을 위해 제작한 장식화로
로마의 인문주의적 분위기와 장대한 양식에 익숙해지며 자유롭고 활달하게 재능을 발휘하던 시기의 작품이다. 오비디우스의 신화적 세계는 라파엘로의 기질과 잘 어울렸고, 물 위를 미끄러지거나 하늘을 날며 물결을 희롱하는 이미지들은 육체와 정신 모두에게 해방감을 준다. 라파엘로는 헬레니즘기의 네레이데스의 돌관 부조에서 바다의 미녀들이 논이는 장면을, 갈라테아의 형상은 밀로의 비너스에서 따와 표현했다. 이 작품은 역사적 신학적 주제로부터 벗어나 순수하게 장식적 구성에 집중한 결과 팔자 리듬의 시각적 패턴을 통해 조화롭고 행복하게 완성되었다. 하지만 이 무렵부터 라파엘로가 즐겨 사용한 그로테스크 무늬, 즉 네로 황제의 황금궁에 나타나는 공상적 생물을 포함한 덩굴 장식과 마찬가지로 깊은 주제적 의미를 어느 정도 포기한 장식화라는 한계도 함께 지닌다.